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각종 전세계 안보 주요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로 치고 들어간 지 지금 이제 3주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브란스크 한번 훅 찔렀고, 그리고는 지금 또 벨고로드 지역에서 양익으로 그냥 해서 확 감싸는 기동에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10km 이상을 치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벨고로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쪽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 병력들 굉장히 많죠. 두 개 축선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양쪽에서 에워싸는 포위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깜짝 놀랄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어떤 전과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미국은 잭 스미스 특검팀이 지난 2021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는 그 시기에 1월 6일 의회 난입 선동 사건에 대한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것에 대해서 이 특검팀이 불복하고 다시 공소장을 수정해서 다시 기소했어요. 이게 이제 그 기소장인데, 그러니까 당시 대법원은 이거 대통령의 직무 어떤 그 행위 중에 하나다 라고 해서 기각을 했는데, 그걸 지금 갑자기 선거의 즈음에서 4년이 지났는데 당시 특검팀이 다시 공소장을 수정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를 또 흔들겠다라는 제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자, 이스라엘군은 서한지구 전역에서 22년 만에 최대 공격 작전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27일 시작을 했는데, 외부에서 서한지구로 너무 많은 이 무장 게릴라들이 침투했기 때문에 그 무장 세력, 외부에서 들어온 무장 세력을 소탕하는 작전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서한지구로 이스라엘군을 많이 집어넣어서 시가 전투에 들어갔는데, 적게는 3,000명, 많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한 6,000명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한지구도 좀 안정화 작업에 들어간 이스라엘군이다 라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에, 그러니까 골란고원은 시리아와 레바논 접경이죠. 이 접경 지역에 188기가웨단 전력들을 전진 배치했는데, 시리아 오신트들은 야, 이거 시리아를 침공하려는 징후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메르카바 전차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 이 접경 지역이죠. 여기서 조금만 가면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깜짝 놀랄 이런 상황이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한 동영상은 제가 Weapons of World 와우 채널에 올려드리고, 이 동영상 마칠 때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갈란트 참모장은 브라운 합참의장에게, 미국이죠, 이란 공격성이 역대 최고치다. 그래서 양국은 이란 핵무장을 저지하는 이 약속 언제든지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이란이 핵 보유,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핵무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란이 핵무장 거의 뭐 코앞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하든지 이란의 핵시설을 그냥 파괴해서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두 달 있으면 핵무장 완성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니들도 준비해라, 하자, 이제 이런 거죠. 이란 공격하자 이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하는 벨라루스군이 증가했습니다. 전술기호 B를 도색 중에 있는데, 나토는 그래서 벨라루스 접경 지역을 초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전차를 기차에 싣고 가는 모습, 이것도 전차를 기차에 싣고 가는 모습, 또 이건 트럭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B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피하 식별하려고 해놓은 거죠. 러시아군이 뭐 젯, 뭐 세모, 뭐 이런 것들 다 피하 식별인데, 이것도 B, 벨라루스니까 이제 B를 한 것 같은데, 피하 식별 부호를 붙였다는 것은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피하 식별 부호를 붙일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치고 들어갈 수도 있다. 지금 쿠르스크 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벨고로드 지금 뭐 위험하고 뭐 이러니까 벨라루스 니들이 체르니우 쪽으로 좀 들어가죠. 이런 압박을 푸틴이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토의 초계 전력이 벨라루스가 정말 우크라이나로 치고 들어가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크렘린은 프랑스가 파벨 두로프를 위협하지 마라. 그러니까 텔레그램의 CEO죠. 지금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르게이 나리슈킨 SVR 해외 정보국장인데 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두로프, 그러니까 텔레그램 CEO가 민감한 정보 공개 안 할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CEO에 대해서 이런 이례적인 입장을 낸 이유는 뭐냐? 민감한 정보 공개 안 할 것으로 믿는다. 이 말은 공개하면 너 나중에 죽인다. 이 말인 것이죠. 이런 엄청난 협박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텔레그램 비밀 보장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죠. 여기에 러시아군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동안 지휘 통제 뭐 이런 것들 다 주고받았으니까 이제 이 텔레그램의 소스 코드가 서방색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동안 러시아가 주고받았던 모든 비밀 문서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지금 큰일 나게 된 겁니다. 영국 경찰은 노팅힐 카니발에서 경찰 50명이 중상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 난동을 하던 자들을 체포를 했는데 334명을 체포를 했대요. 그런데 체포하고 보니까 대부분 약물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고 있더라라는 건데, 자, 이 자가 어떤 여성, 30살 여성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칼로 난도질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여성은 아이 3명이 있는 엄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경찰은 다 백인이다. 그리고 무슬림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 누가 봐도 중동 계열의 사람이고 무슬림으로 보이죠. 그래서 영국 경찰, 영국 정부가 왜 이렇게 이민자들을 감싸주고 무슬림을 감싸주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좌파 연대가 추천한 총리 후보를 거부했습니다. 너무 좌파다 이거죠. 파리시의 재정국장을 총리 후보로 추천했다고 하는데 그 거부하고, 그래서 차기 총리로 우파인 조르단 바르델라, 지금 현재 EU 연방의 의원이라고 해요. 1995년생 29살입니다. 이 사람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 뭐 젊다 못해 어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어린 사람을 총리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좌파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는데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29살, 28살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총리라고 하는 것은 국정 전반, 특히 내정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직책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정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총괄할 수 있는 식견이 있나? 이 어린 나이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과연 안심하고 국정을 맡길 수 있나? 라는 건데 극좌파는 너무 싫어 라고 하는 건 저는 이 마크롱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야 너무 파격적입니다. 영국에 주둔하던 이 U2 정찰기를 미국은 철수시켰습니다. 이제 U2를 점점 퇴역하는 분위기죠. 대체 전력으로 MS-177 정찰 포드를 장착한 RQ-4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를 배치를 했는데 여기 지금 글로벌 호크 정찰기 밑에 뭔가 블룩한 거 달렸죠. 이게 바로 MS-177 정찰 포드인데 습식 카메라, 그러니까 슬라이드 필름을 장착한 아주 큰 원판 필름으로 된 이 습식 카메라를 그동안 능가할 수 있는 전자광학 카메라가 없었어요. 워낙 해상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그 습식 카메라, 원판 필름 카메라보다 더 뛰어난 그런 전자광학 카메라가 바로 이 177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장착한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영국에 배치를 했는데 우리 한국 오산기지에도 U2 있죠. 그 U2를 언제 이 글로벌 호크로 바꿀지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캄보디아의 림 해군기지 드디어 완공해서 이제 중국 해군기지를 캄보디아가 빌려준 겁니다. 중국에 인계를 했고 중국은 기지 경비를 하기 위해서 056형 초계함 2척을 고정 배치를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056형 초계함을 고정 배치했고 위치는 여기입니다. 완전히 그냥 남중국해 태국 바로 입구 쪽이죠. 여기에 배치를 했는데 이 규모는 초계함 2척이라고 해서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니고 이건 그냥 기지 방어를 위해서 간 거고 나중에는 항공모함 이런 것도 접안이 가능한 그런 규모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의 항모
또는 강습 상륙함 이런 것들이 함대를 이루어서 전대를 이루어서 자주 이 지역으로 전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중국이 계속 세력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요. 병력은 109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5대 격파, 장갑차 14대 격파, 차량 41대 격파, 특수장비 6대 격파, 야포 27문 격파. 야포가 오늘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적네요. 다른장 로켓 1문 격파, 고정익 항공기, 전투기죠. 1대 격추. 그런데 어디서 어떤 기종을 격추했다라고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인 항공기 94대 격추, 미사일 6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청참호부는 전투가 184건이 있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전투가 벌어졌죠. 그러면서 또 이게 처음 나오는 워딩인데 전 전선에서 적을 휩쓰는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와, 다 그냥 이기고 있다 이 말이죠.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100개 지역 1294제곱킬로미터를 장악 중이다 라고 또 발표를 했고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장성급 인사를 발표를 했어요. 시리스키 상장이 지금 총사령관인데 드디어 대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스키 대장 진급뿐만 아니고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것 포함해서 15명의 장성급 인사가 있었다라는 이번 인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대장 됐네요. 러시아가 크리비리우의 호텔입니다. 여기 좀 후방 지역인데 여기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해서 3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이 중장비가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명인데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시신이 더 나올 수도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가 에이테킴스 미사일에 대한 우려로 항공기 90%를 300km보다 더 후방에 배치했다라는 겁니다. 에이테킴스 미사일 사거리가 300km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준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락하는 이 상황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당장에 그냥 에이테큐스 미사일로 공격해버리겠죠. 그러니까 항공기 90%를 후방에 이제 뺐다라는 거고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쿠르스크 원전 점검 결과 아무 이상 없더라라는 건데 지금 쿠르스크로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갔고 그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한 곳에서 불과 20-30km 전방에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여기에 러시아의 주장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이 포를 쐈다. 원자력 발전소에. 그래서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라고 해서 지금 IAEA가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 이상 없더라. 또 러시아가 늑대소년처럼 거짓말했더라 라는 거고요.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EU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안에 군사 고문단을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 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산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라고 했는데 흐림2라고 하는 미사일이죠. 이 흐림2는 사거리 한 500km 되는 전술 탄도미사일인데 개전 초에 흐림2 만들던 공장이 폭격으로 그냥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공장을 복구를 완료했고 생산시설 복구를 완료해서 이 흐림2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 흐림2를 그대로 지금 재생한 게 아니라 사거리 연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00km에서 사거리 연장하면 700에서 900 정도 되겠죠. 700km만 돼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스크바를 때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때린다고 봅니다. 왜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를 때리고 있으니까 그걸 막고만 있으면 됩니까? 자기네들이 모스크바 때릴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스크바를 때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 자산이 나왔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억제력인데 이것만 있냐? 아니죠. 우크라이나군은 팔야니차 어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제트 엔진을 장착한 아주 속도가 빠른 자폭 드론이죠. 이거 한 발에 100만 달러인데 이거 지금 저율 생산하다 보니까 100만 달러지만 우리가 대량 생산하겠다. 그러면 가격도 다운된다. 라고 하는데 이 팔야니차도 이게 사거리가 700km 정도 되죠. 이것도 다 모스크바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키우나 이런 우크라이나의 후방 지역에 오늘도 여기 지금 뭐 크리비르 호텔에 탄도미사일 공격했는데 그런 일을 함부로 하기 힘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젤렌스키의 직전 대통령이죠. 포로셴코 대통령. 이 사람이 또 재단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그동안 뭐 애국심을 고취하는 여러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독재 정권 범죄 책임 묻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갑자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5개 광고물 철거하는데 포로셴코 재단이 만든 거예요. 이 5개 광고물을.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 군대, 조국, 명예 뭐 이런 것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그 광고판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저기 했는데 그거 이제 포로셴코가 정치적 경쟁자니까 그 사람 인지도 올라가고 인기 올라가고 하니까 야, 저 다 떼버려 해서 지금 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셴코는 이거 무슨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일이지 이게 말이 되냐? 가만두지 않겠다. 법적 투쟁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좀 소인배적인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주요 소식. 벨고로드로 치고 들어간 우크라이나군. 언제, 어떻게, 얼만큼 치고 들어갔는지 보겠습니다.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를 휩쓸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는 벨고로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 브란스크주를 공격해 러시아군을 혼란에 빠뜨렸던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 여러 방면에서 동시다발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전선에서 대치 중인 러시아군 주력 부대의 측방을 파고들어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 지역으로 진입했으며 10km 정도를 돌파해 옥타브르스키 정착촌에 거점을 구축했다고 복수의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8월 28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전 8시경 시작된 교전은 다수의 엠랩 장갑차와 험비 차량에 탄 우크라이나 차량화 보병 부대가 국경의 네코티프카 검문소와 세베키노 진지를 동시에 돌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은 네코티프카 검문소는 하르키우 전선 립시 축선의 서쪽에 있는 곳이고 세베키노 진지는 볼첸스크 축선의 동쪽에 있는 곳인데요. 러시아는 전선을 크게 우회해 진입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돌파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침공대와 마찬가지로 포병과 드론 지원을 받는 차량형 장갑차 부대로 러시아군 거점을 간단하게 무력화시켰는데요. 일부 밀 블로거들은 네코티프카 검문소가 돌파당한 뒤 후방 약 10km 떨어진 옥타브르스크 정착촌까지 우크라이나군 부대가 진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코티프카 검문소와 E105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옥타브르스크는 립시 방면의 공격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러시아군 제72 차량화 소총사단 지휘소가 있는 살티코보에서 불과 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왔다면 러시아는 사단 지휘소를 위협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작전은 하르키우 전선의 러시아군 주력 부대 상당수가 쿠르스크 방면으로 급히 차출돼 전선에 공백이 생긴 것을 이용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군 차량화 부대가 벨고로드 전선 전면에서 양익을 펴고 돌파전을 시도하자 전선의 러시아군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재 벨고로드에 있는 러시아군 대부분은 동원된 예비군들로 구성된 급조 차량화 소총대대와 연대들인데요. 이들은 이달 초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되었던 다른 예비군 부대와 마찬가지로 장갑차량에 맞설 수 있는 중화기가 크게 부족해 우크라이나군을 막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방 오신트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작전 능력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벨고로드에서 쿠르스크와 같은 대규모 공세 작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특정 전선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적 교란전에 푸틴의 혈압이 수직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게 동영상 캡처한 건데요. 험비 뒤에 보병들이 지금 따라 뛰어가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험비 위에 보병이 나와서 로우 대전차 로켓을 지금 발사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것들 제가 아주 화끈한 사운드, 총소리, 포소리 다 해서 웨폰스 오브 월드 와우 채널에 옮겨 올려놓았으니까 끝날 때 링크 드립니다. 그거 클릭하셔서 봐주시고요. 와우 웨폰스 오브 월드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어디냐? 바로 이 밑이 하르키우죠. 그리고 북쪽이 벨고로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짙은 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이에요. 그 국경의 검문소를 돌파한 겁니다. 돌파해서 10km 전방에 있는 이 마을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거고, 여기도 국경을 돌파해서 세베키노까지 진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봐도 중간에 있는 이 러시아군 립시와 볼첸스크를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완전히 양익에서 포위하는 포위기동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여기 있는 주력 부대들 상당수가 쿠르스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좀 헐거워지고 전력이 약화됐으니까 이때 뭔가 화끈한 이 포위 기동에 들어간 것인데, 야, 이건 뭔가 좀 큰 전과가 어쩌면 나올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자,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가 쿠르스크 전선이죠. 여기가 이제 하르키우 전선인데, 벨고로드. 과거에는 여기가 아주 빡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벨고로드 하르키우 전선보다 러시아군이 이 쿠르스크에 더 많아요. 왜냐? 러시아 본토가 뺏겼으니까. 여기는 다 지금 뭐 러시아군이 치고 들어간 곳이지만, 여기는 러시아군 본토로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왔으니까 이걸 빨리 밀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 벨고로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벨고로드에서 하르키우를 치던 이 부대들 중에 상당수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옅어진 겁니다. 이걸 이제 양익에서 포위하는 기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이 서방 전문가들은 아무리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두 개 지역에서 그 공세작전을 다 펼 수는 없다. 이거는 그냥 흔들기 작전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만은, 아마 흔들기 작전이겠죠. 여기에 또 집중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또 빼고, 그러면 여기서 또 공세를 강화하고, 또 그럼 또 가면 또 여기서 공세 강화하고 하는 흔들기 작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역의, 벨고로드 지역의 러시아군의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서 확 포위 기동해서 뭔가 지금 국경에서 한 10여 킬로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완전히 그냥 뒤로 밀어버리는 그런 전과를 어쩌면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브란스크도 치고 벨고로드도 치고 쿠르스크는 치고 들어갔고 이런 다양한 공세 작전을 펼치는데요. 자, 이러다가 정말 큰 한 건 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Weapons of World, 와우,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